그것은 아담하고 간소하긴 하지만 멋이 있는 건물이었다. 그것은 오렌지 밭과 못 사이의 저지대에 있었으므로 습기가 차기 쉬웠다. 그래서 그 중앙에 두 줄의 원줄을 쭉 세워 주랑을 만들어 두어 그로 인해 공기가 건물 전체에 골고루 통하게 되므로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건조하여 있었다. 이 건물을 맞은편 고대에서 바라보면 마치 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 환상의 작은 섬 혹은 마저르 호수 가운데 있는 세계의 보롬의 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졸라벨라 섬을 보는 듯 했다. 한적한 집에서 완비된 4개의 아파르트망 가운데 하나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아래층에는 무도실과 당구장과 부엌이 있었다. 나는 부엌과 함께 부엌 바로 위에 있는 제일 작고 간소한 방을 골랐다. 그것은 기분 좋고 깨끗하며 실내가 흰색과 푸른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 아늑하고 유쾌하고 조용한 집에서 숲과 물의 한가운데서 온갖 새들의 노래소리와 오렌지꽃 향기 속에 묻혀있던 나는 한결같은 도치 가운데서 에밀의 제5권을 집필하였다. 이 책의 참신한 색채는 주로 그것을 쓴 이곳의 생생한 인상에서 온 것이다. 매일 아침 태양이 뜨오를 때 향기 그윽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얼마나 성급히 주랑으로 뛰어갔었던가. 거기서 때레저와 마주 앉아 얼마나 맛있는 밀크 커피를 마셨던 것인가. 내 암고양이와 숙회가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이만한 수행업만으로 나의 한평생을 조금도 권태를 느끼지 않고 보내기에 충분하였다. 내게는 거기가 지상 낙원이었다. 나는 그만큼 거기서 깨끗한 생활을 했으며 그만큼 나는 행복을 맛보았다. 륙상부르 부처는 7월에 여행을 왔을 때 극진히 나를 보살펴 주었고 염려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 저택에 머물러 있고 넘칠 듯한 그들의 호의를 받고 있는 나로서는 그들을 꾸준히 만나는 것으로서 이에 보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거의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에는 부인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는 거기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원수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저녁은 거기서 들지 않았다. 손님들이 많고 또 내게는 만찬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갔다. 그러므로 내가 그 정도로 거쳤더라면 역시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껏 애정의 중용을 지킬 줄 몰랐으며 교제의 의무만을 간단히 이해할 줄도 몰랐다. 전부냐 아니면 무냐 이것이 언제나 나였다. 이었고 나는 전부였다. 그래서 이런 신분 높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귀염을 받게끔 되자 나는 도를 넘어 오직 자기와 대등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우정을 부처에 대해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결코 예절에 벗어난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나 나의 태도는 아주 허물없이 되어갔다. 그래도 나는 원수 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기분이 들떠 있었다. 그녀의 성격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녀의 재기였다.
특히 부인이 나를 위압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가 대화에 있어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 그녀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여자들이, 특히 신분이 높은 부인들이 무조건 재미있기를 바라는 것과 그녀들을 지루하게 만들 바엔 차라리 화를 내게끔 해주는 편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나는 부인이 지금 막 자리를 뜬 사람을 비평하는 것을 듣고 나의 우둔한 말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판단했다. 나는 부인과의 대화에서 그 곤란을 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책을 읽는 일이었다. 그녀는 줄리가 인쇄 중이라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이 작품이 보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다. 나는 부인을 위해 그것을 읽어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녀는 성낙하였다. 나는 매일 아침 10시에 그녀에게로 갔다. 룩상부르 원수도 거기에 와 있었다. 문은 잠가 두었다. 나는 그녀의 침대 옆에서 읽었다. 그 낭독을 요령있게 계산해 두었으므로 체류 기간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그동안은 쭉 계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방법의 성공은 예상 외의 것이었다. 룩상부르 부인은 진리와 그 작자에 열중해서 나에 관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으므로 나만을 생각했고 온종일 내게 정다운 말을 들려주며 하루에도 10번씩 나를 껴안으며 키스를 했다. 식탁에서 그녀는 반드시 내가 그녀 옆에 앉을 것을 원했고 어떤 귀족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것은 내 자리라면서 다른 자리에 앉게 했다. 하찮은 애정 표시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내게 그처럼 매혹에 찬 태도가 어떤 인상을 주었겠는가 판단해 주기 바란다. 나는 부인이 나에게 보여준 애정과 비례하여 진정으로 부인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부인이 사랑을 느끼고 또 내가 그것을 보존해갈 힘이 너무도 부족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었고 부인의 정열이 미움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다. 불행하게도 나의 이런 염려는 너무도 잘 적중하였다. 그녀의 기질과 나의 그것 사이에는 천성적인 대립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회화에서나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번번이 튀어나오는 나의 무수히 많은 우둔한 언사는 고사하고 내가 부인과 더할 나위 없이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무슨 까닭인지 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신뢰를 한 가지 들어보겠다. 예를 들자면 스물이라도 들 수 있을 정도다. 부인은 내가 우두또 부인에게 한 페이지에 얼마씩 받고 에로이저의 사본을 쓰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도 그와 같은 사본을 갖기를 원했다. 나는 그것을 부인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부인을 그런 의미에서 내 고객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에 관해 공손하고 정중한 편지를 보냈다. 적어도 나의 의도는 그러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인의 답장은 나를 아연케 했다. 베르사유 화요일. 저는 기쁘고 만족합니다. 귀하의 편지는 제게 무한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귀하에게 이 기쁨을 알리고 감사드리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귀하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당신은 대단히 훌륭한 고객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돈을 받는 것은 제게에서 너무도 마음 괴로운 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야말로 당신을 위해 일을 하는 기쁨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귀하의 건강이 어떠하신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이상 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귀하를 저는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 직접 말씀드리면 기쁘겠사오나 편지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무척 슬프게 생각합니다. 륙상브루 씨도 귀하에게 진심으로 포옹을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는 일체의 불쾌한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를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검토하는데 며칠을 보냈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이에 대한 나의 마지막 답장은 다음과 같았다. 몽모랑시 1759년 12월 8일 마지막 편지를 드리고 나서 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 문제의 근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자와 그 본의도 생각해 보았고 또 글자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수 부인이시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옵건대 부인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이 저인지 혹은 저에게 사과를 할 사람이 부인이신지 이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쓴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그 후에도 이따금 그것에 대해서 거듭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에 있어서도 아직 이 점에 관한 나의 우둔함이 그 글귀 속의 그녀를 화내게 할 아니 기분을 상케 할 말이 들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